말보다 깊은 사고와 소리보다 뜨거운 열정이 깃든 이곳에서 배움은 함성 대신 울림을 남긴다. 교실 밖 도서관에서 선배는 후배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이른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과제의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도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내고 익명의 감사 메일 한 줄로 존중을 전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 작은 케이크와 전통 부채가 스승의 마음을 뒤흔드는 나라. 침묵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고력을 담금질하는 교육의 용광로, 바로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토론은 소란이 아니라 깊이, 배려는 힘, 머리를 숙이는 겸손, 그리고 자신감. 여기 하버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의 명예와 안락한 은퇴 생활을 모두 뒤로 한 채 한국의 말 없는 존엄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마가렛 애슈턴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쳐 온 사람이죠. 지금은 교육학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나 교육이라는 것이 제 삶의 중심이었던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깊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미국식 토론 교육의 선구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 교육 철학에 대해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정답을 외우고 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의심하고 토론하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국식 자유 토론 수업의 가치를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은 수십 년간 제 강의실과 제 연구실에서 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선 제가 조금 고집스럽다고들 해요. 서구식, 특히 미국식 교육 방식이 가장 앞서 있다고 여겼으니 말이죠. 다른 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때론 편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은퇴 후 한참을 쉬다가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단기 초빙 교수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분명 아직도 주입식 교육이 남아있는 곳인데 내가 거길 가는 게 맞나? 주입식 교육이 심하다고 생각한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 시야를 넓힐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낯선 문화 속 낯선 교단에 다시 섰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사고의 힘이 과연 낯선 한국 땅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사실 꽤나 자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제 안에 오래된 믿음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배움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오래된 익숙함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교육의 본질을 마주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관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중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한국은 주입식 교육 아닌가요? 그래서 심히 걱정입니다. 표현이 직설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고 말없이 받아 적기만 하는 강의실, 그런 장면을 상상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수업에 저는 학생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멀끔한 차림으로 갔어요. 교수복에 주름을 매만지고 늘 하던 대로 강단에 섰습니다. 교수는 무게로 말해야 하는 거야. 오늘도 무게를 지키며. 저는 늘 그렇게 믿어왔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며 강의를 했습니다. 말하는 목소리, 시선의 흐름, 교단 위의 자세까지도 교육의 일부라고 여겼어요. 강의실 안 학생들은 모두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노트북을 켜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준비된 상태였죠. 미국 강의실에서 자주 보던 약간은 산만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토론의 시작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익숙한 어조로 말을 꺼냈고 저는 천천히 시선을 학생들 사이로 흘렸어요. 그러나 제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않았고 정적만 가득 흘렀습니다. 당황한 저는 다시금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질문 없습니까? 재차 물어본 질문에도 역시 학생들은 답하지 않았고 손도 들지 않았습니다. 눈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표현된 생각은 없었어요. 어쩌면 없었다기보단 꺼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군. 아주 처참한 광경이 따로 없네.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자부심에 더 단단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침묵을 다시 마주한 것에 실망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첫 수업 이후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워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느리게 느껴졌던 적은 오랜만이었죠. 도대체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손들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야. 정말 그렇게도 자기 생각이 없는 걸까? 저는 그 침묵을 포기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포기가 아니라면 그건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결과 정도로 보였죠. 그러나 제가 교수로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변화를 주고 싶었고, 한 번쯤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질문을 더 가볍게 던졌고 특정 학생의 이름을 불러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죠. 미소도 더 자주 띠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여전히 같았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날은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담아 설명하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속으로는 내심 반가웠어요. 드디어 무언가 움직이는 걸까 싶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학생이 입을 열며 조심스레 말한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감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감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저는 굳어버렸어요. 감히? 학생이 감히 말을 해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된 건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고 한참 동안 강단에 선 채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교육받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당신들에게 나는 교육을 해줄 마음이 없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을까요? 그토록 많은 강의실을 지나 연구와 강의에 몸을 던진 제가 한순간에 그렇게 말하고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강의실엔 정적이 흘렀고 학생들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몇몇 학생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고 조교는 급히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수업을 중단하시는 건 좀 그렇죠.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전 조교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상처요? 지금 상처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교육입니까? 배움은 도전이고 충돌입니다. 이건 그저 순종일 뿐이라고요. 순종은 교육이 아닙니다. 전 저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도 해줄 마음이 없네요. 말끝에 분노가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파장을 불러왔어요. 학교 측은 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제 수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오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를 무례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중얼거렸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연구실로 조교가 찾아왔습니다. 조교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꽤 단호한 눈빛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 한국은요, 한국은 다릅니다. 여기는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말 대신 책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순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교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으로만 정의를 해왔던 것이죠.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도 없다고 믿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봤고 서울의 빛나는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도 깊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쩌면 내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운 감정 아래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의 말싸움 이후 저는 수업 방식에 조금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딱히 물러서겠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다는 감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과제를 개별 프로젝트로 내주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고 제출 형식 역시 학생들에게 맡겼어요. 단, 그 과정을 성실히 기록하고 정리하라는 조건만 붙였습니다. 사실 내심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과연 이 침묵의 학생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스스로의 질문 속에는 여전히 미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 고집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며칠 후 책상 위에 쌓여있는 그 과제 파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저는 손끝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심리학의 특정 이론을 한국의 입시 현실과 연결한 분석이었어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수십 개의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도표와 그래프로 정리해낸 상당히 수준 높은 리포트였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정수민이었고 평소 조용하고 말이 없는,
정말 존재감 자체가 없는 학생이었죠. 그런 학생이 그런 자료를 그것도 영어로 이만큼 정리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어 다음 과제는 미디어 리터리시를 주제로 다룬 내용이었는데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의 서사 구조를 비교하며 그 차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관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논한 글이었어요. 그 글은 단순히 잘 썼다는 수준을 넘어 사고의 방향 자체가 매우 날카롭고 정제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참고 문헌 페이지엔 제가 강의 중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던 논문이 인용돼 있었죠.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작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걸 그냥 말이 없어서 무시했단 말이야? 내가? 학생들은 분명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침묵 아래엔 엄청난 사고력과 성실함,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토론이라는 형식을, 말이라는 도구를 너무나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여겨왔던 것이죠. 생각을 말로 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 착각했으니 그건 교육자로서 참으로 무모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엔 아직 제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있었죠. 그저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조교가 제게 학생들 과제를 봤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가볍게 말했어요. 네, 봤죠 그럼. 괜찮던데요. 그 한마디가 고작 전부였죠. 하지만 사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학생들의 과제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 하나가 자꾸만 들었죠. 진짜 어쩌면 내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을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솔직히 제 자신은 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건 어쩌면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서구 교육 우월주의라는 이름의 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메일함을 열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눈에 띄는 한 통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보낸 이는 이수연이라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죠. 그 학생은 단 한 번도 질문을 한 적이 없었고 발표 시간에도 눈을 피하며 앉아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에게 감사 인사의 메일이라니 당황스러웠고 저는 메일을 곧장 열어보니 의외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타인의 생각을 듣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하지 못했지만 교수님이 던진 말 한마디, 그 여운이 제게는 수십 번의 생각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그 메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겁고 장황한 말 없이 차분한 문장들 속에 담긴 존중. 이건 미국의 학생들이 쓰는 피드백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어요. 평가가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칭찬도 비판도 아니고 그냥 인정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배려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표현은 반드시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조교와 함께 도서관 자료를 찾으러 캠퍼스를 돌던 중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공용 테이블에 앉은 몇몇 학생들 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선배 학생이 처음 본다는 얼굴의 새내기 학생에게 조용히 교재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 말투에는 가르친다는 의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앉아서 알려주는 느낌이었죠. 저 학생은 선배입니까? 제가 조교에게 묻자 조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학과 안에선 선배들이 후배들 챙기는 문화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죠. 가족이라는 단어는 제 안에서 오래도록 낯설고도 그리운 감정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기대본 게 언제였던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오래 전이라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제 생일 아침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저를 향해 다 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얼어버렸어요. 책상 위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장의 종이 부채가 얹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적은 손글씨 메모가 부채에 있었죠. 말은 잘 못하지만 교수님을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큰 소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용히 부채를 들어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던가. 그건 감정의 홍수 같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주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 한복판을 건드리는 감동이었죠. 그 부채를 손에 쥔 채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존중은 말보다 먼저 전해질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은 침묵 안에 예의를 품고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침묵의 아름다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려던 길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온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현우. 평소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죠. 항상 뒷줄에서 강의를 듣고 발표는 거의 하지 않지만 제출하는 과제만큼은 언제나 꼼꼼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날 현우는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고 그 속엔 조금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빈 강의실에 들어갔고 현우는 깊게 고개를 숙인 뒤 잔뜩 긴장한 채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이번 과제를 제출하는 게 조금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3군데나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서울에 있는 가족 친척도 거의 없다고 했죠. 현우는 늦은 밤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정 속에서도 제 수업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려 애써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현우가 힘겹게 꺼내는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온 걸까? 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라, 의심하라, 말하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믿었고 그 신념 아래 수십 년을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 저는 제 교육이 얼마나 특정한 조건에서만 유효했던 철학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묻고 반박하고 토론하는 것, 그것은 충분한 시간, 안정된 환경, 그리고 여유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현우처럼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조용히 배움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저는 과연 무엇을 말해줘야 했을까요? 그들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오히려 배려였고 인내였으며 품위였던 거죠.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오래도록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말 하나가 서서히 허물어졌어요. 교수는 가르치는 거다.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배웠어요. 학생 한 사람의 삶에서 그 눈빛에서 말없이 참고 버티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교육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교육의 방향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로운 교육이 때로는 얼마나 편의적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가를요. 그들에겐 침묵 속 품격이 있다. 이제 이건 제게 단순한 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강의는 그 침묵을 해석하는 수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말 없는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무수한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강의안을 다시 보고 또 보았어요. 오래전 하버드에서 처음 강의를 기획할 때 만들었던 그 강의안엔 정답을 묻지 마라, 논쟁을 유도하라, 질문으로 끝을 맺어라 라는 문장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문득 그 모든 문장이 듣는 법을 가르치는 데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수업 방식에 작은 실험을 더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강의부터 저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 간단한 발표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 주 읽은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를 발표하는 겁니다. 딱 이거 하나였죠. 그리고 발표는 말로 해도 되고 슬라이드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노트에 적어와 읽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정리한 자료를 하나둘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중 어떤 학생은 직접 손으로 그린 인포그래픽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짧은 연극처럼 친구와 함께 내용을 재구성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조를 나눠 짧은 토론을 붙였죠.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듣고 반론이나 질문을 적게 하고 돌아가며 그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어느새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시작된 질문이 서서히 조심스러운 웃음과 고개 끄덕임으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한 명씩 손을 들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수업이 되었죠. 어느 날은 조용하던 학생 하나가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처음으로 적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그 학생의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 깊이 미소를 지었고 그날 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수업인 거야. 교수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서면서 저는 늘 무게를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제가 무거워질수록 더 말이 없어졌던 거예요. 무게가 아닌 온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먼저 그 온기를 내려놓자 학생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말들로 저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수업 바깥에서도 이어졌어요. 강의 후 작은 감사 메일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죠. 교수님, 처음엔 너무 낯설었지만 지금은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교수님 수업을 준비하면서 글쓰기가 좋아졌어요. 이번 학기에 교수님 수업 들은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조심스러운 그 말들에는 무엇보다 따뜻한 학생들의 온기가 가득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제가 누군가에게 감사받는 교수가 아닌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깨우치며 한국에서 학생들과 지내다 보니 시간이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기도 전에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몇 개월 전 처음 이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긴장감, 그리고 실망감과 혼란스러운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강의를 하려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의실 전체가 조용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칠판 위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씩 제게 손편지를 건넸어요. 어떤 편지는 조심스러웠고 어떤 편지는 수줍은 문체로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엔 모두 하나같이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업 덕분에 제 생각을 말로 꺼내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교수님의 열정이 그립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저도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때 학생 하나가 다가와 제게 작은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교수님께 드리는 한국의 선물이에요. 이 부채는 중요한 분에게만 드리는 전통 선물이거든요. 저희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곱게 그려진 전통 부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적힌 글귀가 부채 날개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스승은 그림자처럼 남는다. 그 글을 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차올라 터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깊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학생들에게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내 강의실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나며 끝없이 정말 끝없이 인사하고 또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끝까지 남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 가지 마세요. 교수님이 여기 계셔야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한국 교육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시작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문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말이 하나 떠올랐어요. 좋은 교육은 질문을 남기고 더 좋은 교육은 사람을 남긴다. 그날 그 강의실에서 저는 질문도 사람도 남긴 교육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어느 논문보다 어느 강의보다도 더 깊고 오래 남을 거라 확신했죠. 그렇게 여운을 남긴 채 저는 그날 저녁 짐을 다 싸고 숙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손편지들, 부채, 케이크 상자 일부까지 모든 게 여전히 너무도 생생했고 당장 내일도 마주할 일상 같았어요. 그곳엔 분명히 제가 무언가를 배운 사람으로서 살아낸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거리들을 보며 문득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참 그땐 모든 게 낯설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정들어서 떠나기가 싫다니 신기한 나라야, 한국. 이상할 정도로 편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한국이 꼭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 같았지만 겨우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하자 몇몇 기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카메라를 세팅하며 조심스레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가볍게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말없는 존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제 자신도 놀랄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과거에 제가 했다면 어색하기 짝이 없었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학문적 정의보다 진실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미국의 교육은 분명히 훌륭합니다. 질문하고 말하고 도전하는 법을 가르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그 모든 것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손들지 않아도 학생들은 깊이 있게 사고하고 조용히 존중하고 묵묵히 자신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예전엔 말 많은 강의실이 좋은 강의실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말 없는 강의실 속에서도 지혜와 따뜻함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카메라가 꺼지고 작별 인사를 마친 뒤 저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 앉자 자그마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아래로 멀어져 갔어요. 한국의 야경은 그렇게 제 눈안에서 천천히 작아졌지만 그 불빛들 하나하나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거야. 교단 위가 아니라 교실 안에서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이었지.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심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비행기 창밖에 반짝이며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깨우쳤습니다. 배움엔 국경이 없다. 진심은 통한다. 한국 감사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한 가득 싣고 돌아온 미국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분주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후배 교수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급히 교수들과 연구자들을 모이게 했으며 그곳에서 저는 말을 했죠. 사실 이전에 저는 날카롭게 늘 자신감이 넘치며 질문하고 반박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날에 모인 교수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그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교육에서 표현력을 강조해왔죠. 그런데 조용한 교실에서 배운 아이들이 때로는 더 깊이 사고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덜 말했지만 더 많이 느끼고 더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침묵 속의 존엄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제 말을 들은 교수들은 처음엔 갸웃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메일과 교실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들려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지도하던 젊은 교수 한 명이 제 방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처럼 발표 없는 과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발언보다 분석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도 배워야죠. 말보다 깊은 생각을. 이후 저는 정기적인 교수 세미나에서 문화적 겸손과 배려 기반 교육에 대한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중심 강의에 정리 발표를 더하고 학생 개인의 리듬을 존중하는 자기 주도형 학습 루틴을 도입하는 등 교수법의 틀을 조금씩 넓혀가려 노력했죠.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동료 교수들도 결과물의 수준과 학생들의 진심 어린 반응을 보고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수업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무언가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었단다. 서울의 그 교실에서. 저는 이미 은퇴한 명예교수로 강단에 자주 설 일이 없었지만 적어도 후배 교수들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뿐 아니라 후배 교수들까지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계속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배움의 시작과 모든 변화는 그 조용한 한국의 강의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한국 학생들로부터였죠. 그런 한국 학생들에게 잊지 않고 있다고, 또 너무 고맙다고 다시금 전해주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고풍스러운 대저택에 수많은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의 이야기를 꺼내어 들자 그 많은 귀족들의 표정이 상기되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드로 슈벡이라고 해요. 현재 파리 제3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고풍스러운 대저택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제 가문은 프랑스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귀족 가문인 메종 드 오를레앙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품격과 전통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발레와 피아노를 배우고 프랑스의 정통 예법을 익히며 자랐어요. 귀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저를 품위 있는 귀족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선망의 시선을 많이 보내지만 사실 저는 늘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며 자랐답니다.
저는 가문의 기대 속에서 자랐어요. 저희 가문의 어른들은 재계와 정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사업을 크게 하시는 삼촌이 저를 특히 예뻐하셔서 저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가문의 이름을 빛낼 일을 할 거라며 기대했지만 정작 저는 내심으로 내 길은 따로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우연히 시작됐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부터였죠. 드라마 속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복잡한 감정선을 그려나갔고 그들의 말투와 언어가 왠지 모르게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뭔지 모를 따뜻한 정서가 담겨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조차 왠지 모르게 듣는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한국어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많아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발음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리드미컬하고 소리가 참 깔끔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담긴 음악처럼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였는데 점점 한국어라는 언어에 깊이 빠져들어 버렸죠.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처음 느끼는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매력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는 파리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 참석했어요. 고급 샹들리에 아래에서 내노라 하는 귀족 가문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곳에서 제 삼촌인 프랑스에서 꽤 큰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샤를 드로 슈백 백작이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삼촌은 평소에도 자기 자랑을 즐기는 사람이라 오늘도 열심히 수다를 떨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이뻐해준 삼촌이라 저는 그런 모습조차 참 귀엽다는 생각을 하며 재밌다는 듯이 듣고 있었죠.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마리가 요즘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설치고 다닌다 라고 하시면서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한국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프랑스어처럼 우아한 언어도 아니고 영어처럼 국제적인 언어도 아닌데. 그러면서 저를 보며 놀리듯이 와인잔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삼촌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한국어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하면서요. 또 한국은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다. 한국은 그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산업국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듣고 있던 저는 그들의 말이 정말 불편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게 꿈틀꿈틀했어요. 삼촌과 다른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특히 평소에 저랑 너무 친한 삼촌이었기 때문에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 삼촌에게 더 속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삼촌과 그의 귀족 친구들은 어깨를 으쓱으쓱 해대면서 프랑스어와 그들이 가진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랑을 한없이 떠들어대고 있더군요. 그들의 우월감은 정말 견고하고 높아 보였어요. 저희 가문처럼 프랑스의 오래된 귀족 가문들은 자신들만의 확고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은 단순히 가문의 역사나 재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즐기는 문화, 우리가 입는 옷조차도 우월함의 상징이라고 여겨지거든요. 특히 프랑스어는 그 자부심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족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어를 최대한 품위 있고 세련되게 구사하는 게 곧 품위와 지성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파티나 연회에서도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건 절대 금기였죠. 영어조차도 실용적이지만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언어로 대놓고 무시되곤 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의도적으로 영어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답니다. 연회가 계속되면서 삼촌과 다른 귀족들의 조롱은 점점 심해졌어요. 삼촌은 자기가 보기엔 제가 철없는 애들처럼 유행에 휩쓸린 거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곧 정신을 차리고 라틴어 같은 진짜 중요한 언어를 배우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삼촌 편을 들었어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타이르기나 하려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요. 프랑스어는 예술의 언어고 한국어는 그저 공장에서나 쓰는 언어겠지. 한국에는 귀족 가문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는 그냥 평민들이나 쓰는 천한 언어일 뿐이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지만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인데 요즘 애들은 너무 프랑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천박한 문화에 막 휩쓸려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말투는 늘 그렇듯이 여유롭고 느긋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우월감과 인종적인 차별 심리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꾹 참았어요. 이 연회장은 그들의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어요. 마리, 너 혹시 케이팝 아이돌이라도 될 생각이니? 아니면 한국 드라마에서 엑스트라로 나올 생각인가? 그가 던지는 비아냥 섞인 농담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어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흥미가 섞여 있었죠. 아마 제가 이렇게 나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죠. 한국어는 단순히 유행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5,000년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어요. 프랑스어가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어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 거죠? 삼촌은 놀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언어들이 있다. 한국어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없다. 그건 오직 너 혼자만의 취미일 뿐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삼촌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건 삼촌이 한국어를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같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 순간 연 회장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어요. 귀족들은 여전히 제 말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삼촌의 표정에는 살짝 동요가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짜 가치를 알도록 해주겠다고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제 신념을 지키고 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였죠. 그런 일이 있은 뒤 저는 곧바로 한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윤 선생님이었는데 차분하고 친절하면서도 때론 엄격한 분이었어요. 첫 수업 날 선생님은 저를 보며 한국어는 쉬운 언어는 아니지만 제대로 배우면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특히 한국어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첫 수업은 한글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탈리아어를 배울 때 복잡한 문법과 철자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한글의 간단한 24개의 글자를 배우는 게 놀라울 정도로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한 글자씩 소리를 내자 저도 따라 해봤어요. 그런데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기역과 키역, 비읍과 피읍의 미묘한 차이는 몇 번을 연습해도 잘 구분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꾸 한국을 아니라 한쿡이라고 발음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조차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금세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시면서 정말 빨리 배운다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수십 번이나 연습했어요. 발음을 교정하려고 입모양을 바꿔가며 계속 말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 말들이 점점 제 입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나 의사표현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가 담긴 표현이라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미묘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 이후로 제 한국어 수업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매 순간이 흥미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도 꽤나 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삼촌과 귀족 사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프랑스 귀족 가문들이 주최한 국제문화 포럼이 개최된 날이었어요. 이 포럼은 유럽 각국의 귀족과 경제인들이 모여 문화와 경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특별히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온 기업 대표와 대사가 포럼에 초청되었고 한국에 관심이 많던 저는 삼촌을 따라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한국 대표들은 연이어 유창한 프랑스어와 영어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말했고
청중들은 그의 유창한 프랑스어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놀란 듯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삼촌을 비롯한 몇몇 귀족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한국 대표들을 과소평가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 삼촌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국가일 뿐이지 문화와 예술은 그닥.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삼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또 한국이 요즘 얼마나 핫한데 여전히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포럼 후반부가 되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표가 발표를 마친 뒤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 대표가 뜻밖의 문제에 봉착한 거죠. 프랑스 측 귀족 대표가 한국 기업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죠. 프랑스 측 대표는 자신감 있게 협상 조건을 제시했고 한국 기업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죠. 하지만 회의가 점점 깊어질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통역사가 말을 전할 때마다 한국 대표는 미묘하게 고개를 갸웃하거나 짧게 웃으며 괜찮다는 듯 답변을 이어갔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죠.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나 맥락적으로 중요한 정서적 뉘앙스가 통역 과정에서 많이 누락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프랑스 측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투자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한국 대표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프랑스 측 대표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얼른 통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한국 대표의 얼굴에 떠오른 흔들림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하고요. 그렇게 프랑스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포럼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고 협상은 결국 어색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경험은 단순한 통역 실패 이상의 의미를 남겼어요. 한국어와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안일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만 접근했던 프랑스 측의 태도. 결국 그것이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귀족 사회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이후 귀족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몇 젊은 귀족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기업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자기 딸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난리다. 한국과의 사업에는 전통적인 것만 아니라 최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가가치가 따라오는 것들이 많다. 한국 기업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어를 조금 알아두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던 귀족들조차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늘어만 가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과 젊은 세대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가 그들 사이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저희 삼촌도 한국어는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이 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얼중얼 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귀족 사회의 파티 메뉴에 한국 음식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처음에 나는 매운 건 못 먹는다고 투덜댔지만 소고기, 불고기와 마늘 장아찌를 맛본 후에는 조용히 맛을 음미하면서 미소를 짓더군요. 또 어떤 파티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명한 셰프가 비빔밥을 만들어 내놓았어요. 그 음식을 맛본 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다들 공통적으로 평생 이런 신선한 맛은 처음이다. 뭔가 미묘하고 섬세한 맛이 살아있다. 너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아는 한 귀족 아저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다음엔 한국 음식을 직접 추천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요즘 자기 가족들이 모두 한국 요리에 관심이 정말 많다고 말했죠. 이렇게 언제인지도 모를 사이 한국 패션과 케이팝과 한국 음식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연회에 참석한 젊은 귀족들이 한국에서 수입된 브랜드를 입고 나타나거나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흔해졌죠. 특히 블랙핑크의 파리 공연이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나 한 달 내내 화제가 되었죠.
그렇게 고상하고 잘난 척 잘하는 프랑스의 귀족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여성 아이돌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저도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이제는 한국이 귀족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파티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메뉴에는 김치와 불고기가 당연한 듯 올라왔어요. 어떤 귀족은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어느 날 샤를 삼촌이 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자기가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협상이 있었고 상대 측이 한국이었는데 엄청난 낭패를 봤다고 하면서요. 삼촌이 해준 말에 의하면 이번 협상은 프랑스의 고급 호텔 및 리조트 회사들과 한국의 대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는데 삼촌은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있어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의장에 들어섰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삼촌은 통역을 통하여 프랑스어로 자신감 있게 사업 계획과 제안을 설명했고 한국 측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경청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다른 호텔 대표들이 한국 대기업 임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은 간단하게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협력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한국 측 임원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죠. 삼촌이 옆에서 들은 바로는 다른 호텔 대표들은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 촬영지도 정말 아름답더라.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데 특히 비빔밥은 정말 맛있더라 등의 얘기를 하며 한국 측 임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한국 측 임원들은 그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대요. 당연히 대화는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졌고 협상에서도 이들이 자연스럽게 유리한 입지를 점해가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일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삼촌은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대표들이 통역이 있더라도 별도로 간단한 한국어를 섞어가며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삼촌은 순전히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불편하고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으니 말이죠. 삼촌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거죠. 한국 측 임원들은 다른 프랑스 대표들과 더 오래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었고 삼촌의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측 대표들은 다른 호텔 대표들과 다음번 만남에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자며 힘차게 악수를 나눴지만 삼촌에게는 그저 입으로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날 삼촌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분노와 자책감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삼촌은 저에게 물었어요. 말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제안이 충분히 좋았는데 왜 나만 밀려난 거야? 라며 계속 투덜거렸지만 사실 삼촌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를 부른 거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그의 준비 부족이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거죠. 삼촌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부심과 오만이 큰 실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삼촌, 문제는 제안 자체가 아니라 소통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관계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삼촌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간 게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삼촌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다음 회의에서는 네가 함께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며칠 뒤 삼촌은 저와 함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처음과 달랐어요. 저는 회의 시작 전에 한국어로 한국 측 임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샤를 대표의 조카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 대표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칭찬을 해주었고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제가 한국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어떤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잘조잘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한국 역사 중에서 조선시대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조선은 그 당시에도 문화와 학문이 유럽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발전했잖아요. 특히 왕조 체제가 5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유럽에도 그런 나라는 잘 없거든요. 특히 프랑스와의 교류도 있었어요. 이 말을 꺼내자 한국 대표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도 그렇지만 한국도 역사와 문화가 정말 깊고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개발하려는 관광단지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교류를 재조명하는 훌륭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건축미를 한국 전통의 미와 조화롭게 결합해서 세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은 한국 대표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조선과 프랑스의 교류를 활용한 관광단지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요. 마침내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국 측 대표는 웃으며 삼촌에게 말했어요. 이번 협상에서 귀측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라고요. 삼촌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저는 그 순간 삼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삼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라고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없었더라면 이번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을 거라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삼촌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죠. 말이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라도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프랑스 귀족으로서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삼촌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은 앞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절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죠. 삼촌은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반성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재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할 때는 발음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삼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2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고 3주가 지났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금세 깨우쳐버린 삼촌은 점점 그 체계적인 구조와 단순한 규칙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어떤 언어도 이런 탁월한 체계를 가지고 있진 않다. 내가 그동안 왜 이런 훌륭한 언어를 무시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삼촌에게 보여줬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과 조선시대 학자들에 의해 그 제작 목적과 과정이 역사적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언어이다. 또한 한글은 백성들이 최대한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문자의 민주화라는 점에서도 세계 유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글은 모든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이며 기본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명확하여 한글을 배우면 어떠한 소리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간결한 조합 방식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며 텍스트 처리 과정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으며 언어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을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혁신적이고 단순하며 효율적인 문자라고 극찬했다. 이를 인정한 유네스코에는 한글의 문맹 퇴치 효과를 인정하여 개발도상국의 한글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촌은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을 보자 눈을 반짝이며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글이 단순히 글자를 넘어서 이런 철학적 깊이와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니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정말 천재였던 것 같다. 백성을 위해 이렇게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국어와 한글을 진짜 진지하게 배워볼 생각이다. 그리고 다음 협상에서는 한국 대표들에게 직접 한국어와 한글로 인사를 건네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며 한국어가 단순히 언어를 넘어 사람의 생각과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힘까지 가졌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촌의 한국어 공부로 인하여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한국어에 너무 심취하셔서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거든요. 발음이 이게 맞느냐? 이 단어랑 이 단어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존댓말과 반말이 너무 어렵다 등등 이런 질문 전화가 하루에 최소 5통 정도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한국어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런 삼촌의 모습이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나중에는 삼촌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 되었죠.
하지만 짜증이 나면서도 삼촌의 열정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는 매일 새로운 문장을 배워서 저에게 자랑하듯 전화로 시험을 보곤 하셨어요. 우리 삼촌 정말 귀엽죠? 삼촌의 한국어 공부는 제게 웃음과 짜증을 동시에 안겨줬지만 결국은 우리 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몇 달 후 귀족들의 연회 자리에서 삼촌은 다른 귀족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와 오만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한국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용한 언어인지 설명했죠. 처음에는 내가 이 언어를 가볍게 여겼지만 이제는 이 안에 담긴 깊이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 마리가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야. 라면서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귀족들은 그래? 하면서 놀란 표정을 지으며 관심을 보였고 삼촌이 뭐라 막 떠들어대면서 설명을 하자 몇몇 분들은 자기도 삼촌처럼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말했어요. 어느덧 삼촌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 학습자에서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일전에는 제가 추천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밤새워 보시곤 다음날 아침에 피곤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고 감동적이었는지 떠들어대시고 어떤 날은 자기가 김치찌개를 먹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운 음식에서 이런 깊은 맛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고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미각을 가진 것 같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직접 한국 요리를 배워보겠다며 한식 요리 클래스를 등록하셨다고 하는군요. 이제 곧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삼촌의 한국 요리를 먹게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삼촌을 보며 처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했던 제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 유럽의 사업가들과 고위 귀족의 자제들까지 매료시킨 한국어와 한국 문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서도 프랑스와 유럽에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니 정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높아졌나 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가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한 언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어감도 좋고 표현도 다양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